7주차와 8주차에는 위치도를 측정을 했고요. 9주차에는 윤곽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주차에는 동심도와 흔들림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센터 지지대와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원통형 부품의 흔들림을 측정하는 방법을 익힐 텐데요. 여기서는 진원도와 동심도 그리고 흔들림의 개념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측정 항목으로는 원주 흔들림, 온 흔들림 이 두 가지를 측정하고 측정기는 다이얼 테스트 인디케이터와 센터 지지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실습은 5주차에서 우리가 진원도 측정기를 이용한 실습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요. 전용 측정기를 사용할 때는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실습하는 이 런아웃은 현장에서 센터 지지대와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 즉 정반 측정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기준원이라든지 동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체를 통틀어서 흔들림이라는 것으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이런 동심도와 흔들림과 이런 구분하는 개념이 좀 적었고, 또 현장에서는 실제 이론에 맞는 동심도를 측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센터 지지대를 이용해서 측정할 때 같은 측정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진원도, 어떤 경우에는 동심도, 어떤 경우에는 흔들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것들 간의 개념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시면 데이텀 A가 이쪽 부품의 중심이 되고요. 데이텀 B는 이쪽 부분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센터가 가공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센터의 중심을 데이텀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진원도, 동심도, 원주 흔들림 이렇게 규제가 됐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지금 이 어느 한 단면, 이 부분을 측정하라는 뜻인데, 엄밀히 따지면 이미 양쪽에 센터를 기준으로 데이텀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측정하는 것은 데이텀을 필요로 하는 동심도 또는 원주 흔들림입니다. 그런데 동심도라는 것은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서는 동심도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원주 흔들림 이 한 가지입니다. 이 원주 흔들림은 여기에 다이얼 게이지를 선택한 다음에 이 부품을 회전을 시켜서 FIM을 읽으면 이것이 원주 흔들림이 됩니다. 그리고 진원도는 형상공차이기 때문에 데이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측정한 것을 진원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통적인 진원도 측정 방법에서 반경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반경법을 이용해서 측정한 것이다 라고 해서 진원도라고 이 값을 FIM 이 값을 진원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부분이 있어서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지금 원이 아니고 이 전체 원통을 측정한다는 가정하에 이 규제가 되어 있는데요. 원통도와 동축도
이것은 동축도가 되고요. 이것은 온 흔들림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통도는 데이텀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원통도를 우리 여기서 측정하는 값을 원통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동축도라는 것도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온 흔들림, 이것이 FIM이 되고 이것은 온 흔들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실제 이 센터 지지대와 다이얼 테스트 인디게이터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흔들림과 원주 흔들림 그리고 온 흔들림,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원도 전용 측정기가 없어서 현장에서 고전적인 방식으로 진원도나 원통도 또는 동심도나 동축도를 측정하고자 할 때도 이 방법을 간이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즉 현장 측정에서는 이것이 진원도 또는 원통도 그리고 동심도, 동축도도 측정을 했는데 이 진원도를 측정할 때의 가정은 이때의 가정은 동심도가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원통도는 동축도가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심도는 진원도가 0이라고 가정하고 측정을 하는 것이고요. 동축도는 원통도가 0이라는 가정하에 측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진원도를 측정할 때는 길이가 짧아야 한다. 즉 제품의 휨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할 경우에 이것이 반경법으로 진원도를 측정하는 것이 되고요. 원통도를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가 짧고 제품에 휨이 없어야 원통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동심도를 측정할 때는 진원도가 영이어야 한다. 그래서 진원도가 양호해야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최소한 연삭가공과 같은 진원도가 아주 양호한 경우에 이것이 동심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동축도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원통도가 양호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연삭가공과 같이 가공이 잘 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동축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센터 지지대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제가 설명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FIM입니다.
FIM은 full indicator movement, 즉 제품을 회전시켰을 때 이 다이얼 게이지의 바늘이 움직인 전체량, 이것을 우리가 FIM이라고 이미 공부를 했고요. 엄밀히 말하면 측정이 가능한 것은 원주 흔들림 또는 온 흔들림, 이 두 가지밖에 없다 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같은 측정 결과를 가지고 몇 가지로 현장에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진원도 또는 원통도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동심도나 동축도가 0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길이가 짧아서, 측정하는 제품의 길이가 짧아서 휨이 없어야 된다 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동심도나 동축도를 해석을 할 때는 진원도나 원통도가 0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삭가공과 같이 표면에 형상 편차가 아주 양호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이런 측정을 할 때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현장에서 이렇게 측정하지 않고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흔들림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진원도 전용 측정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주차에 실습한 진원도 측정이 또 더욱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방식으로 측정한 FIM은 엄밀히 말하면 흔들림 한 가지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전용 측정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그림이 흔들림을 측정하는 그 모습인데요. 어느 한 단면에 대해서만 측정을 하면 이것이 원주 흔들림이 되고, 이 면 전체에 걸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온 흔들림이 된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이 원주 흔들림을 진원도나 동심도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 온 흔들림을 원통도나 동축도로 해석을 하기도 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서 혼동이 없기 바랍니다. 11주차에는 수준기를 이용해서 진직도를 측정하는 실습입니다. 그리고 수준기를 이용해서 측정한 진직도 결과가 오토콜리메타를 이용해서 측정한 값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보고,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왜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해보는 이제 그런 실습입니다. 진직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1학기 때 실습을 했고, 또 수준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이미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는 두 측정 방법 간의 데이터가 왜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이제 그런 실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또 조원들 간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얻어내는 그런 실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증기를 이용해서 진직도를 측정하는 모습인데요. 철제 자를 이용해서 안내선을 만들어주고, 이 부분이 지금 안내선이 되는 거죠. 이 선을 따라서 수증기가 이동하면서 측정을 하는데, 오토콜리메터에서는 빛이 반사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값을 가지고, 변화된 값을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는 변화된 내용이 이 기포가 얼마만큼 한쪽으로 치우쳤느냐,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경사각을 높이차로 계산하는 원리라든지 보정을 하는 원리는 오토콜리메터를 이용해서 진직도를 측정할 때와 같습니다. 차에는 곡률 반경과 구멍 간 중심 거리를 측정하는 실습입니다. 투영기를 이용해서 부분 원의 반지름, 전체 원 중에 일부분만 있는 경우에 이 두 점을 측정해서 거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점을 측정해서 이 높이를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하는 그런 실습이고요. 또 1차원 높이 측정기를 이용해서 구멍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실습입니다. 지금 이 부분의 곡률 반경 R1과 R2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데이텀 A와 B를 이용해서 이 원의 각각의 원의 중심을 구하고, 그 중심을 이용해서 거리, 그 다음에 각도, 이것을 구하는 실습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꼭 투영기를 사용하지 않고 공구현미경을 사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원 높이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높이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삼각함수를 응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실습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측정 값을 얻어내는 것은 어떤 측정기를 이용해도 관계가 없고, 여러분은 그 얻은 측정 결과를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응용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과를 계산해내면 됩니다.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측정값을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 1학년 때 테이퍼 측정이나 도브테일 측정할 때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때 연습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서도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진은 실제 측정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것이 투영기가 되고 이것이 1차원 높이 측정기인데, 만약에 실습장 안에 다른 것으로 측정할 수 있으면 다른 것으로 측정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투영기가 아니고 공구현미경을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높이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13주차 실습은 정반의 평면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1학기 때 측정 방법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평면도를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AE죠. 그 다음에 GC, 그 다음에 HD, FP, 그리고
AC, AG, 그 다음에 GC 라인이 되는 거죠. G2군요. G2. 그 다음에 요 라인 CE. 이렇게 8개 라인을 측정해서 평면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데이터는 임의로 주어지고 GC 또는 AE 대각선 한 라인만 직접 측정을 해서 평면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 계산 방법은 실습 시간에 다시 한번 같이 복습을 해보도록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실제 평면도를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 직접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라인을 따라서 측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직접 계산하는 연습을 하는데요. 요즘 실제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부 자동으로 데이터를 읽어내고 그 다음에 계산도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하는 방식으로 거의 바뀌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4주차 마지막 측정 실습은 이제 나사를 측정하는 실습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1학년 때 직접 실습을 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나사 측정을 해봅니다. 삼치법과 나사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투영기를 이용해서 나사를 측정하는 방법을 익히는데요. 주로 피치와 유효경 측정하는 것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에서 주로 측정하는 항목은 바깥지름, 골지름, 유효지름, 피치, 산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깥지름과 골지름은 참고로 측정을 하고요. 주로 유효지름, 피치, 산각 이 부분이 중요한 측정 항목입니다. 여기서 유효지름은 삼침법, 또 나사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는 방법, 투영기를 이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로 다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각각 측정을 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나사의 유효경을 재기 위해서 나사 마이크로미터 이것이 나사 마이크로미터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삼침입니다. 나사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나사 마이크로미터와 삼침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사 마이크로미터는 이쪽 끝부분에 나사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암컷과 수컷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진 그 접촉자를 엔빌과 스핀들에 끼우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 마이크로미터에 한 쌍으로 된 삼침을 끼우고 그 사이에 나사를 끼워서 유효지름을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측정한 값을 가지고 유효지름은 별도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왼쪽은 나사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유효경을 재는 것이고요. 이렇게 측정하면 마이크로미터에서 읽은 값이 유효 지름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또 투영기를 이용해서 유효 지름을 측정할 수도 있고요. 또 피치
pH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 강의 3주 그리고 실습 10주에 걸쳐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과 실제 실습을 하면서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각 주차에 해당하는 실습 시간에 더 깊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에 참고해야 될 자료는 정밀 측정 실습 교재가 있는데 이거 이미 여러분들이 정밀 측정 공학이나 다른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을 거고요. 만약에 구입을 하지 않으신 분은 구입을 해도 좋고 아니면 NCS 학습 모듈 여기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참조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가입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측정학 교실 여기에 가면 관련된 자료들이 전부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적 처리인데요. 여러분들 성적은 출석이 20%, 이것은 학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습 보고서를 50% 적용을 하고 기말고사를 30% 적용을 하겠습니다. 실습 보고서는 1학기 때하고는 다르게 정해진 양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충실히 작성을 해야 점수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실습 보고서는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느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지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코멘트를 해서 피드백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오픈북으로 이제 실습을 할 거고요. 주로 서술형 필기 시험이 되겠습니다. 1학기 때 이미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점을 평가하는 방식은 학교 규정에 따라서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기본사항을 기록하고요. 측정 방법 및 결과 이 부분 중요하고요. 소감 및 질문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저도 중요하고 여러분도 중요합니다. 보고서는 다음 수업 시작 전까지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고요. 양이 적더라도 본인이 이해하고 느낀 과정을 집중적으로 작성해 달라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실습 보고서 양식은 카페에 이미 공유가 돼 있으니까 그 형식을 변경하지 말고 내용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측정실은 항상 정숙해야 되고 또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 집중을 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잡담이라든지 스마트폰 사용 이런 것들을 자제해 주시고요. 특히 음식물 반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나가서 측정실에 근무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업 준비, 정리정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측정기나 공작물은 맨손으로 만질 때 녹이 슬기 때문에 반드시 장갑을 끼고 만지고 만약에 맨손으로 만졌다면 반드시 닦아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측정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쓰다가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뭐 학교에서는 직접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학교가 아닌 곳에서 저한테 연락할 일이 있으면 모바일, 그 다음에 이메일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연락할 때는 사실은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면 직접 전화보다는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연락을 하시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잠을 자고 있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사항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설명한 내용은 우리가 대면 수업이 가능할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또 상황이 안 좋아서 대면 수업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 맞춰서 다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효율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에 비대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학 기간에 일주일간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그 시간이면 여러분이 충분히 측정기를 만질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전체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간다 하면은 겨울방학 때 다시 특강 시간을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매주차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충실하게 수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수업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